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멈추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는 하루하루가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일어난 단절과 삶의 변화, 그리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휠체어를 타시고 어렵게 자리하셨는데요. 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의 이영석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19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장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작하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사회에서 좀 배제되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제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청도 대남정신병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많고 많은 다양한 곳들 중에서 이 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정신병원에서 나온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배제와 고립이 코로나19라는 재앙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점점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장애인들은 고립이 되어 있다면 네. 정서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장애 유형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그나마 이제 갈 수 있었던 곳들마저 없어지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니 장애인들의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기본권의 하나죠. 장애인들의 건강권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선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코로나19까지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장애인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치과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장애가 심하게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치과에 갔을 때는 단순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오로지 전신 마취를 요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전신 마취가 간단하게 이제 뭐 마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생명까지 위협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권에 정말 취약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은 참 보조해주는 분의 도움 없이는 예방수칙이 이행이 쉽지가 않고 또 기저질환 같은 감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에 병원에 이송을 가거나 또 치료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가령 이제 중증 지체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이제 격리되었을 때 일상 보조를 할 인력이 없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사람들이 없어서 오로지 모든 책임들이 다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이 근육장애인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데요. 그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몇 번이건 정부의 병원 쪽에다가 이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도 아무런 손길이 와닿지가 않아서 결국은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부인께서 사모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가 방호복을 입고 케어를 하고 뭐 가족들은 이제 할머니나 애들은 할머니가 따로 보살펴 주시고 하셨군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병을 이겨냈거든요. 네, 예. 참. 그런 지원 체계들이 좀 네. 잡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미흡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그런 장애인들에게 자가격리와 치료와 관련해서 보완책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장애인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정부가 순간순간 활동 지원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시 지원 방편이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담병원 전담 치료를 하는 병실 27개를 마련한 부분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발달 장애인들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네네.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시설이나 기관들 그리고 서비스를 했던 모든 곳들이 이제 다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족에게만 네. 이제 지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이라든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수업할 때도 옆에 이제 가족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가족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대책 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지난해 정부는 말씀하신 긴급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서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 급여 등을 대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지원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필요한 대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총량 확대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는 바우처 제도를 장애인들에 맞춰서 좀 유연화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가격리를 하는 장애인의 활동 지원 24시간 연장 지원을 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들에게는 뭐 긴급 활동 지원 급여를 좀 지원을 하고 네. 이런 가족들의 돌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복지관이나 서비스 기관에서 방역이라든가 안전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좀 체계적이고 개인에게 맞춤형인 네네.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 고용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장애인 실업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선 공공 부분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고용을 좀 창출하는 여러 가지 지원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이제 고용 유지를 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민간 기업에서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장애인들에게는 고용 안전, 고용의 이제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는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또 감염병 대책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국민 행동 지침이 점점 올라가면서 개인 장애 특성 및 가족과 사회 지원 체계에 따른 뭐 서비스 이용 돌봄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특히 청각 장애인들은 수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정보 접근권에 좀 차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참 예견된 사태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대처 방안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일단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장애인들,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에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이제 그 사태를 좀 파악하고 긴급 분산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시 주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됐는데 서울에 있는 송파구의 어떤 시설에서는 그렇게 분산 조치를 했다가 다시 도로 시설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모든 사태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분산 조치 그리고 입주 주거 임시 주거 공간이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복지부와 그다음에 행안부 등과 이제 정부 부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료진이라 뭐 전문가들하고 이제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TF팀을 좀 만들지만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장애인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애인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는 그런 TF팀을 좀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촘촘한 매뉴얼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19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부터 파고들어서 상처를 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의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